네, 안녕하세요. 보자다TV 김노철 대표입니다. 오늘은요, 건축 시에 많은 분쟁들이 발생이 될 수 있죠. 건축 분쟁의 해결의 달인, 저희 박진희 변호사님을 뵙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어요? 네, 저는 법무법인 해정 박진희 변호사라고 합니다. 예,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2015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. 주된 분야는 건설, 부동산 쪽 송무 담당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디벨로퍼로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이게 소규모 건축이거든요. 소규모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, 저도 건축을 해보니까 동네 업자들을 잘못 만나거나 소규모 이제 건축 업자들 잘못 만나면 정말 10년 늙는다고 하잖아요. 10년만 늙으면 다행인데 전 재산 다 파산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겪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를 좀 주의해야 되고, 예방법 아니면 만약에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대응법에 대해서 뭐 긴 시간 나누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어렵게 이제 건축사도 선정해서 네. 건축 설계도 잘 하고, 그리고 시공사도 잘 입찰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. 네네. 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건축주로서 투자자로서 좀 주의할 때 좀 있을까요? 우선은 건축 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맡길지 그 시공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좋기는 해요. 이제 건축 공사의 내용이 뭔지 가끔 이제 보면요, 시골에서 이제 뭐 건물을 짓는 분들이 되게 대충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냥 이 땅에 이 건물 올린다, 이게 끝인 거예요. 한두 장. 네, 그러니까 수기로 그것도 막. 근데 그럼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. 이게 공사 내용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그렇죠. 거. 네.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재료로 몇 층짜리, 뭐 어떤 골조에 뭐 이런 걸 좀 적어두시는 게 좋고요. 뭐 토지 공사가 포함이 되냐 뭐 이런 것도 좀 적어두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건축 공사의 내용을 일단 잘 적으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대금이 얼마인지, 뭐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또 지급을 할 그게 건지, 굉장히 중요해요. 기성금을 그러니까, 어떻게 줄지, 성금이 얼마인지, 기성금은 뭐 기성률에 따라서 매달 언제 정산한다, 이런 식으로 좀 적어두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그걸 안 정해두시면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돈을 언제 청구해야 되는지, 그렇죠. 그것도 명확하지 약간, 않고 그게 다 분쟁의 소지가 되죠. 분쟁의 소지가 되죠, 당연히. 기성률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다고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대금 문제가 생기죠. 그렇죠. 건축주 입장에서는 돈 다 줬다, 시공한 만큼 줬지 않냐 이러는데, 뭐 수급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는 그래도 이만큼 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대금이 얼마인지, 어떻게 지급할 건지 그걸 또 정해두셔야 되고, 그다음에 착수랑 완료 일자, 이것도 좀 정해두셔야 돼요. 그렇죠. 공기가 명확해야. 네, 명확해야 되죠. 또 분쟁이 안 생기죠. 이게 뭐 공사라는 게 어차피 좀 미뤄질 수밖에 없기는 맞아요. 한데요. 그 공기 맞추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. 기상 여건도 그래도 있고. 딱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. 가령 어떤 분들은 좀 애매하게 정해두세요. 뭐 예를 들면 2020년 연말 12월 이러면 12월 31일까지인지 12월 중순까지인지 11월 1일까지인지 그렇죠. 알기가 어렵잖아요. 나중에 지체상금 분쟁이 터졌을 때 그렇죠. 되게 애매해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명확한 날짜로 정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, 여기서 이제 뭐 지체 상환료는 이제 그 공기가 지났을 때 일자별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. 지체상금 약정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소규모 공사는 좀 안 하시더라고요. 미처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데, 근데 이제 지체상금 약정을 정해두시면 만약에 공기가 이제 지연이 됐다, 공사가 지연이 됐다 했을 때 내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 약정률에 따라서 계산해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죠. 만약에 지체상금 약정을 정해두지 않았다, 그럼 내가 이 공사가 지연돼서 입은 손해, 뭐 예를 들면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돼서 그렇죠. 입은 손해, 그리고 뭐 이게 뭐 원래는 매각을 예정했었는데 그렇죠. 매각을 못해서 뭐 시세 차가 벌어져서 또 입은 손해, 이런 걸 일일이 자기가 다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 안 받아들여줄 수도 있는 거죠. 입증이 안 되면 안 받아들여지니까, 그러니까 지체상금 약정을 해두시면 좀 편리하죠. 그리고 이제 뭐 하자 관련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을 명시를 좀 해두셔야 돼요. 이걸 몇 년까지
하자를 보수한다, 그렇죠. 뭐 네. 손해배상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뭐 하자 보수 보증금을 미리 정해두시는 분들도 있어요. 지체상금이랑 이제 비슷하게 그렇죠. 손해배상을 예정을 해두는 건데요. 음. 뭐 공사 대금의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음.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걸 그냥 청구할 수 있게 이 돈을 음. 그렇게 정해두시는 분도 있는데 뭐 편리하죠, 건축주 입장에서는. 그 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 방법을 또 정해두시면 좋고요.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뭐 어느 법원에 가져가서 해결한다, 또는 어디 중재위원 이런 데 가서 해결한다, 그렇죠. 이런 식으로 정해두시면 조금 편리하죠. 그래서 뭐 웬만하면 이제 표준 공사도급 계약서를 쓰시면 이런 항목들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네. 기재만 하면 되는데 이제 표준 공사 도급 계약서에 다 담을 수 없는 거는 이제 특약으로 또 정하시면 좋고요. 가령 이제 내가 이 건물을 짓는데 꼭 이 재료를 쓰고 싶다, 꼭 이 마감 방식을 쓰고 싶다, 그렇죠.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걸 안 정해둘 경우에는 이제 뭐 구두론 얘기했을 수도 있죠. 그렇죠. 근데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특약으로 나는 꼭 이 마감 방식과 이 재료를 쓰겠다라고 적어두시면 나중에 건물이 완성이 됐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미달되는 재료를 썼거나 마감 방식이 달랐다, 근데 건물로서는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 경우에 만약에 특약으로 안 정해두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자 아니다, 건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하는데 있는데 무슨 하자냐 이러는데,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적어뒀다 그러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어쨌든 시공이 된 거니까 하자다, 이렇게 주장이 가능한 거죠. 그렇죠. 만약에 그게 명시가 안 되면 그럼 해줄게, 돈 네. 더 주세요. 네, 추가 공사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쟁의 네. 소지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네. 저희가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네. 이제 퍼펙트하게 작성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계약금을 보내잖아요. 네. 시공 계약금을 보내는데 계약금을 받는 순간 얼굴을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그런 시공사들도 간혹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정말 계약금이 뭐 5천만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네. 됐든 넘어가는데 넘어가고 나서 이제 약간의 공사하는 흔적은 보여요. 그렇게 하고 차익별도 미루는 네. 그런 시공자들이 있거든요. 그럴 거는 건축적 네. 굉장히 좀 난감하죠. 네. 그럴 때는 뭐가 좋을까요? 저희는 이제 보통 뭐 보증보험, 이행보증보험 이런 걸 좀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. 그 계약금에 예, 대한 예, 부분도. 예. 계약금 뭐 이행보증보험이나 예. 아니면은 뭐 아예 전체적인 이행보증보험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설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뭔가 계속 지체가 된다. 그러면은 이제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고 보험금 형태로 청구를 하는 거죠. 그럼 보험사에서는 건설사에다 구상을 나중에 하겠죠. 그러겠죠. 네. 그러면 정말 정상적인 건설 업체라면 그거를 공사 안 할 수가 없겠죠. 그렇죠. 예. 그리고 정상적인 업체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이행보증보험이랑 하자보증보험 그렇죠. 이런 거는 좀 웬만하면 세트로 그렇죠. 같이 하는 식으로 되죠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이제 민원 때문에 이제 네. 골치가 많이 아프잖아요. 네. 특히 이제 뭐 종합건설 회사에 이제 도급을 잘 맡겼으면 이제 건설사에서 거의 알아서 해주니까 하긴 하는데, 그래도 건축주 입장에서도 좀 가장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 민원이거든요. 이 민원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? 우선은 민원이 안 발생하게. 그렇죠. 그게 가장 좋죠. 네. 민원 이제 뭐 없이 공사할 수 있어요. 주변에다가 잘 말을 해놓고 이제 인사는 한번 이웃들한테 해야죠. 이웃들한테 잘 얘기를 해놓고 또 혹시나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사진 같은 거 찍어 두셔야 되고요. 네. 이게 생겼어, 민원이 들어온다. 그럼 같이 다 찍어야 돼요. 사진도 찍고 증거를 다 남겨 두셔야 되고, 이제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웬만하면 초과하지 않도록, 그거는 잘 하셔야 되고, 이제 뭐 누수나 크랙도 뭐 주변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제 주로 그게 문제가 돼요. 원래 있었던 거냐, 그렇죠. 아니면 이것 때문에. 그래서 결국에는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진을 미리, 사진이나 이런 걸 준비가 안 됐죠.
그러니까 뭐 생긴 하자라고 하니까 뭐 일단 소송에 끌려 들어가는 거고 네, 민원 소송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하자 감정 받아요. 네, 하자 감정처럼 감정인이 와서 이게 언제 생긴 하자고 뭐 이 공사 때문에 생긴 하자 이유 원인이 되냐 이걸 따져보고 만약 원인이 된다고 하면 몇 프로 책임이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사실은 소송 가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민원인이랑 좀 잘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은데 원만하게 네. 합의하는 게 가장 네. 그래서 좋죠.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생겼다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건물에 뭔가 이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다 하면은 건축주도 같이 가서 증거를 쌍방에서 다 내게 되니까 미리 다 해주시는 게 나아요. 왜냐하면 이제 민원인들만 잘못된 걸 잔뜩 가져오겠죠. 그렇죠. 네. 특히 이제 네. 이런 지자체나 구청 네. 이런 데는 민원 들어가면 네, 굉장히 맞아요. 예민해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대응하고 그거를 이제 건축하는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아니면 시공사 입장에서 다 해결해야 네. 뭐 공사를 네, 뭐 주공, 네, 준공을 그쵸, 내주거나 그쵸. 공사를 아예 뭐 스톱시키거나 네. 이런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도 많이 지연이 되죠 공사 자체가. 굉장히 많이 네. 스트레스 민원 때문에도 진짜 머리 하얘지는 건축주도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미리 뭐 예방하거나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게 네. 급선무일 것 같아요. 그쵸. 그래서 뭐, 주변에 이해도 좀 많이 구해놓고 네. 뭐 이렇게 뭐 소음이나 분진 같은 거는 또 방지할 수 있는 뭐 차폐 시설이나 뭐 그리고 기계 설치해서 소음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측정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좀 미리 방지는 할 수 있겠죠. 혹시 나중에 문제가 터지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행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다 준수했다 이렇게라도 방어할 수 그렇죠. 있으니까. 네. 그 공사하는 시간 네. 정확하게 지키고 네네.